이서 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 전 세계가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부활절을 맞아서 아주 유명 도시에 관광객들이 북적북적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가 부활절이었으니까요. 예, 영어로 이스터 데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 국가들에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엄청 큰 명절이죠. 예, 예. 특히 영국에서는 뭐 큰 명절 정도가 아니라 금, 토, 일, 월요일까지도 같이 놀아 휴일입니다. 뱅컬리데이 그래가지고 그 3, 4일 좀 연속으로 쉬는데 저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거리두기 대부분 다 해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스터 선데이 주말이기 때문에 뭐 무슨 기념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리두기를 2년 만에 해제한 그런 첫 기념일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유심히 봤는데 런던 시내 한복판하고 파리 시내하고 뉴욕 시내하고 중심부가 2년 전에 이제 그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2년 만에 다시 이제 활발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공항도 북적이고 네. 여행객도 다 했는데 다 이제 복귀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화면을 보면은 아시아계 관광객은 아직까지 상당히 드물어요. 예. 예,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중국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봉쇄해버렸잖아요. 아무래도 관광객들 미국하고 뉴욕의 죄송합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의 관광객들 아시아 관광객들은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 상당히 많을 텐데 중국에 지금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거리두기를 정책을 해제한 정도가 해제를 아직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봉쇄 정책을 계속 강하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로 코로나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여전히 강력한 봉쇄,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예를 들어보니까 2주 넘게 지금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하면은 처벌받는 단계까지 아직 와 있거든요. 신규 감염도 하루에 한 2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난주에 그 이코노미스트 저널을 이렇게 아시아 헤드라인을 봤더니만 중국의 지금 백신 접종 정책을 그 분석을 하고 있는 헤드라인으로 삼았더라고요. 그 기사가 참 재밌어서 봤더니만 중국에는 아직까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80세 넘은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이 너무나 특이하게 낮다라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접종률이 한 20%가 채 안 되더라고요. 80 넘은 예. 노년층을 봤을 경우에. 이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중환자실의 병상 수를 봤더니만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30개 넘고 독일도 30개 정도인데 중국은 4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80세 이상 되신 노년층에서 코로나가 감염됐을 경우에는 이게 사망률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아직까지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봉쇄의 기준이 한 도시에서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라는 게 워낙 좀 극단적으로 독성이 강한 코로나19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걸려서 어느 정도 집단 감염 체제가 되는 그런데 이전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워낙 강하게 추진했고 또 시진핑 주석 자체가 이것을 천명한 상태에서 다시 이 정책의 유연성이나 이게 돌아온다 이런 게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중국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남동부 요충지 마리우폴을 두고 대격전에 우크라이나군 4천 명이 전사했다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니까 아쉽기도 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휴전이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죠. 지금 지난주를 기점으로 전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그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몇몇 도시에 훨씬 더 사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즉 전선은 좁혀지고 예. 도시는 집중되는데 이게 거기서 생기는 사상자는 더 많아지는 네네. 그런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마리우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리우폴 자꾸 이렇게 나오고 돈바스 나오고 크림 반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마리우폴이 이 남쪽의 크림 반도하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이 목표 달성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동쪽의 돈바스하고 그 정확하게 중간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말하면 이게 자꾸 말씀으로 드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지금 크림반도가 거제도 정도이고요. 예. 러시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돈바스가 동쪽의 포항 정도입니다. 네네. 그럼 거제도하고 포항 사이에 있는 요충지가 이 마리우폴인데 네. 부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기존에 점령하고 있는 남쪽 크림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동쪽의 돈바스를 새로 차지하려면은 중간 정도에 있는 이 마리우폴을 반드시 차지를 해야 이게 세 지역이 연결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마리우폴을 절대 뺏길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거든요. 예, 예. 여기를 뺏기면은 다시 또 키이우 쪽으로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항만이 가장 집중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철소 같은 것도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물론 그 여기에 마리우폴에 지금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은 러시아인 정도가 한 50% 정도.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우크라이나는 50% 정도고 공용어는 뭐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욕심을 낼 만한 지역이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네네. 지금 한 40일 넘게 고립돼서 우크라이나 군이 거기서 마지막 항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러면 4천 명 정도 넘게 지금 이미 전사를 했고 예. 거기에 한 제철소를 이제 마지막 그 항전 장소로 삼아갖고 우크라이나 군이 마지막 항전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 지금 최소 한 3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거기 고립돼서 항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또 태도를 취하느냐도 중요한데 절대로 그냥 넘겨주지 않겠다. 마리우폴에 지금 항전하고 있는 그 군대 지휘부와 나는 여전히 계속 소통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예, 예. 그러면서도 계속 서방 국가들에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라도 제대로 해달라. 무기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네네. 경제 제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마지막 경제적인 제재 부탁으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예. 테러 지원국은 경제 제재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조치와 어떠한 교역도 다 불허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경제 제재에도 상당히 좀 구멍이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 주말에 네. 뉴스를 유심히 보시면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경제 제재의 핵심이었는데 거기도 교묘하게 유럽 국가에서마저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의 대표적인 그 석유 회사인 쉘이 실제로는 러시아 원유를 49.99%딱 섞어서 팔면서 경제 제재를 피해가는 그런 보도를 보였습니다. 네, 겉으로는 강력한 경제 제재가 실행 중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러시아 원유가 49% 정도는 계속 팔리고 있는 예, 예. 그런 모양새를 보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러지 말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제대로 한번 해달라라는 뜻으로 테러 지원국 지정해달라 요청을 한 거로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게 우리 6.25 전쟁 때 거의 전면전 상황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나머지 한 2년은 그냥 휴전선 사이에 두고 누가 더 휴전되기 전까지 땅을 많이 뺐느냐 지역전이었는데 이게 좀 짧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미국이 그래서 동남아 10개국 정상 워싱턴 초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크라이나 논의인가 아니면 중국 견제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 부분도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2일이거든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그 순방을 하지 않고 동남아 10개국을 아세안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10개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럼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인데 이 목적이 무엇일까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신경을 쓰겠지만 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머릿속에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도 복지 문제, 연금 문제 같은 전형적인 그런 주요 선거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외 정책, 외교 정책, 안보 정책 이런 게 주요한 선거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 흐름을 깨뚫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다 종식된 상황에서 이 국내 이슈보다는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내가 얼마나 잘 대응했나, 미국의 안보라든지 미국의 식량 안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되겠다라는 네, 판단 네, 하에서 분명히 초대를 했을 겁니다. 왜 이 동남아 10개국을 초대를 했냐. 지금 미국의 국내 여론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이거 유럽하고 우크라이나에 신경 쓰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 다 뺏기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특히 거기 한가운데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네네. 중국이 재빨리 지금 아시아 지역에 대한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확대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그럼요.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저는 그 아세안 지역에 대한 초대 정상들에 대한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도 규합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고 그럼 아세안 동남아 10개국을 12일 날 정상회담을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전형적인 우방국인 일본하고 한국하고 호주하고 인도하고도 회담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네. 그 일환으로 5월 중순 이후에 아시아 지역의 연쇄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원유나 이런 것들을 다 중국에서 지금 거의 다 매입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중국을 좀 견제하지 않으면 이게 찰필 미뤄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당장 선거가 목전이어가지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그 연설하다 그 보셨어요?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악수 청하는 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뭐 열심히 한들 곳곳에서 나오는 요즘은 저희 24시간을 다 비춰주잖아요 리더들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재들을 참 잘 피해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는데 OECD 회원국 2월 물가 상승률이 7.7%라고 예. 이거 물가 상승률이 평균 7.7%면 너무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2월달 물가 공식 발표거든요. 한 달 만에. 예. 네. 이거 지금 7.7%면요. 전년 동기 작년에는 1.7%거든요. 작년 2월이. 예, 지금 예. 7.7%면 6%포인트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코로나 사태 아직까지 여파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 이 물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의 물가 급등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고통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찾아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은 만약에 이렇게 8%라고 발표를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8% 상승밖에 안 되나?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라고 이걸 따로 발표를 하던데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 고통 다가오는 지수는 예. 12배를 곱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발표된 예,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들 수가 있고 이게 에너지 가격은 27%가 상승했고 그렇죠. 식품 9% 상승했으니까 이거 OECD 주요 회원국들이 평균이고요. 실제로는 더 많이 상승한 국가가 많거든요. 1등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물가가 55% 상승했습니다. 말이 55%지. 예. 55% 한 달에 한 달 예. 사이에. 예. 그 화폐 자체도 지금 거의 뭐 휴지 조각처럼 휴지 조각이 자꾸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체코도 10% 넘게 상승했고요. 미국도 한 8% 상승했으니 이 2월 달입니다. 3월은 또 일부 국가들이 미리 발표를 했거든요. 예. 3월은 미국이 8.5%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예. 한국은 3.7%니까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경제 고통 지수는 12배 정도 된다고 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우리 관심은요. 그럼 국가와 정부는 무슨 조치를 취하는 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리 인상해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캐나다하고 뭐 뉴질랜드는 벌써 단행했고요. 미국도 우리 관심 속에서 한 5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상의 의미는 코로나 때문에 돈을 시중에 많이 지원금 같은 형태로 풀었다가 이제는 풀지 않고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즉 긴축 재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시민들이 또 받아들이는 또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못 한다. 예, 워낙 많이 나라에서 빚을 써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일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일본 정부가 좀 이런 발표를 왜 했는지 여성 60kg, 남성 80kg 몸무게 초과하면 연애 자격이 없다. 이게 정부가 이런 거 발표해도 돼요? 민간 단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참. 내각부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초안입니다. 초안. 인생 100년 시대 결혼과 가족 행태 연구입니다. 물론 네. 이게 필요하죠.
독신 세대도 증가하고 음. 미혼자도 증가하니까 일본의 이제 그 세대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연애의 역할, 100년을 사니까 연애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내용이 너무 지나쳐요. 예. 남녀 아름다울수록 연애를 잘 된다. 남성 외모 효과가 여성 외모 효과보다 더 큰 거 아니냐 연애할 때. 예. 그렇게 하고 영화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을 벽으로 딱 밀치고 예. 그 벽을 팡 치면서 나 너 사랑해라고 하는 거로 벽치기 고백이라고. 예. 벽치기 그것도 고백?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된다. 예.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자료에서. 저희 지금 엔지니어부터 해가지고 작가들이 막 표정이요. 막 황당하다 못해서 어이가 없어서 막 분노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표정. 예. 내각부 발표가 초안이니까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최종 출판본에는 과연 이 문장들을 담을지를 고려하겠다라고 예. 발표했습니다. 에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홍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그래도 손 매매 씻고